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공천 헌금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중국을 찾았습니다. 올해 첫 실용외교의 행보라고 또 직접 대통령의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한령 문제, 또 서해 구조물 문제 이런 민감한 현안들이 이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대도 있고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내일 이제 국빈 자격으로 오늘 도착했죠, 베이징에.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러한 현안들은 이제 실무 쪽에서 장관이라든가 이쪽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이제 가기 전에 CCTV, 중국의 국영 TV 방송이죠. CCTV에서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윤곽이 나옵니다. CCTV라는 것은 중국의 관영 통신이죠. 굉장히 사실상 중국 전역에 굉장히 유력한 정부 방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 워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워딩은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안미 경중이라 그러잖아요. 예. 미국은 안보, 또 중국은 경제다. 예. 근데 이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관영 CCTV와 방송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상당히 기울어져 있던 전략적 선명성이라 그럴까요? 치중해 있던 이러한 부분을 지금 복원시킨다. 그런 측면이 이제 이번에 방중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시진핑 주석과 공감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한국 외교 지평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중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지금 중국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첨단 산업 분야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직적 협력 관계가 이런 과거죠. 상당히 이제는 수평적인 평등적인 분업 관계로 함께 나아가자.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1년마다 한 번씩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CCTV에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여튼 양 정상이 늘 어떤 굳건한 신뢰관계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이제 테이블에 올려주면 대북 관계나 비핵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이재명, 시진핑 양 정상의 어떤 신뢰들을 만들어내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또 한번 발휘되느냐 이런 것이 내일 주목할 만한 일이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자,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고 새로운 대중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내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좀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그 방중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표방해 온 그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결과물을 어떻게 내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는 보수 쪽에서 봤을 때 비판하거나 하지 않고 의외로 안정적으로 한일 관계를 지금 지속시킨다든지 또는 한미 관계 역시 그런 어떤 동맹을 중시하면서 관계를 계속 해나가는 것. 이 점까지는 보수 측에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는데 두 번째, 여기에 실용 외교라는 것, 아까 잘 표현하신 그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것, 이게 한미 간의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느냐, 그 자율성이라는 공간을 이번에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 시험대이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점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
인식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비교했을 때 일본의 호감이 굉장히 늘어나는 반면 중국에 대한 그 호감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악화된 것도 있고 또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온 어떤 전랑 외교라든지 혹은 동북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요 중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또 전향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을 좀 확보하게 해준다면 예.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 핵 추진 잠수함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그 동영상에도 보셨겠지만 북한은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실체까지도 막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방어권, 대한민국의 방어권 차원으로 받아들여 준다 한다면 지금까지 그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해상에 지금 불법 구조물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도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필리핀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 동남아에서 이런 불법 구조물로 영토 분쟁, 영해 분쟁을 지금 계속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 일대에서도 똑같이 영해 분쟁을 지금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제인데 이 부분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중국이 얼만큼 전향적인 어떤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추출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지금 교민 안전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미국의 대외 외교에 대해서 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 하든지 정상회담을 해서 남아있는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벨 평화상 하는데 중요한 길목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건 여러 차례 외신에도 나왔고 정확한 분석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김정은에 기대한다. 비교한다라는 것은 좀 착각인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뉴스를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엄청난 160대의 항공기 엄청난 전력을 그것도 우리가 영화에서 볼 만한 그러한 작전을 해서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부부를 영부인도 상당한 그쪽 검찰 쪽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두 사람을 거의 납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납치해서 미국으로 데려왔는데 글쎄요, 즉각적으로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반발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통치하겠다 그랬습니다. 리비아라든가 예를 들면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하면서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통치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은 지금 베네수엘라는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됐다 그러는데 침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방안이 과연 설득력 있게 아니면 성공할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는 더 진전돼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과거의 경험적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최대 산유국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사실은 친미 국가가 아니라 반미적 성격의 국가예요. 그리고 그 석유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기 전에 중국의 특사와 그 대통령하고 면담과 접견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돈노주의라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거기는 라틴 아메리카. 난 미국이 지배하고 통제해야 된다. 그런 거를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기서 예를 들면 친미적 성격의 국가가 아닌 부분들은 정리를 하겠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나오는 얘기는 외교 전문가들은 이제 신제국주의다 이거는. 그리고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패권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가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세계 질서가 상당히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패권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사실 자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현상이 과연 평화라든가 세계의 질서에 결코 도움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맘다니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그전 전화를 해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이 되고 국내법도 위반이 된 겁니다. 이게 의회 승인을 안 받았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수습할지 예. 과연 트럼프식의 또 수습 방안이 나오겠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 사태가 한반도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분쟁과 전쟁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자체가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가 있습니다. 미국은 법치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규범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인권 국가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스스로 생산해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타국에 어떤 개입하는 것을 적정한 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규범에 어떤 입각한 그런 개입을 해왔다고 스스로 표현돼 있는데 이번에 국제법을 그냥 사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를 어떠한 이유로도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서 주권 국가의 어떤 대통령을 체포한다. 그리고 자국의 법정에 세우고 그 국가를 이양할 때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돼 있는데 이런 어떤 지금 주장과 이런 국가적 행동은 어떤 것을 지금 계속 나오냐면 다른 강대국들의 또 다른 그런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그냥 용인되는 세상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했는데 예. 당장 중국이 아니 내가 대만에 대해서 지금 침공을 한다는 것을 미국이 베네수엘라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이 할 말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예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분쟁이 돼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예측 불가능한 어떤 국제 질서, 왜냐하면 질서가 파기됐는데 힘으로 또 다른 규칙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중견국에서 우리가 강대국 같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첫 번째 그 질문을 해야 되고 규범이 더 이상 이제 보호막이 아니다. 그래서 또 다시 드는 생각은 국제형사재판소 완전히 무력화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두로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마두로를 국제재판소에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국제법이 아니라 자국의 법으로 타국의 대통령을 지금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건 아마 무력화되고 규범이 무력화되면 사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블록화되는 것도 사실 그게 지금 미국을 봤을 때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잖아요. 덴마크와 싸우면서 그린란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규범, 동맹, 중립 이런 가치들이 아니라 새로운 지금 이 질서가 힘에 의한 질서가 이렇게 유지될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말 숙고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공의 어떤 공론의 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엔에서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가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북한도 강한 어조로 미국을 지금 규탄한 상태입니다. 불량배적이고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했다고 이제 비난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분석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정치적인 행위들, 중국을 좀 염두에 둔 일련의 행위들이 아니었냐라는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그 맥락에서 좀 봐야 할까요? 혹시 북한을 침공한다든가 정말 예. 북한의 김정은을 작전을 펴갖고 납치한다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북한의 어떤 그 방어망이라든가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그 미치는 효과는 엄청난 것이고요. 특히 사우스 코리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국제적 관계라든가 한반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어떤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성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갖고 중국이 예를 들면 대만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대만을 침공하고 침략하고 이랬을 때 미국은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모든 다 국제 힘의 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노주의라고 해서 기존에 표방했던 겁니다. 멀로주의를 이제 변형한 건데요.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브라질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나라가 실제로 친미 국가로 넘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힘에 의한 현상 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트럼프식인데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트럼프가 과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그럼 또 해결할 것이냐. 미국 국내에선 이걸 화제가 다 모아지겠죠. 또 올해 11월에 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했을 텐데 저렇게 해서 그러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대북 문제를 푼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트럼프만의 어떤 특별한 힘에 의한 패권성인데 하여튼 그 결말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할지 안 할지. 예, 그렇군요. 이제 브라질이나 뭐 파나마 뭐 이런 여러 나라들도 사실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 정황이 전에부터 좀 이어져 왔었습니다. 북한도 미국을 비판한 속내가 자신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다고 봐야겠습니까? 하긴 당연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지금 침공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국민들과의 어떤 그 나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통령만 빼내오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1989년에 부시 대통령이 파나마의 노리에가 지금 장군을 예. 사실 똑같이 그때는 네이버 실이 그대로 도려내서 체포해 갖고 왔어요. 한 번의 어떤 그런 이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두렵긴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침공을 그렇게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당장 뭐 성명을 냈을 테고 하지만 북한을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남미에 반미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언했듯이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 운영을 하려면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다 그 나라의 어떤 체제를 전부 다 지금 전복시켜야 되고 거기에 진짜 석유 사업가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출혈이 없을까? 근데 당장 쿠바라든지 다른 파라과이라든지 이런 좀 더 반미 국가 니카라과라든지 이런 반미 성향을 갖춘 국가들이 함께 지금 블록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전선 예를 들어서 더 지금 사실 극악해질 수 있는 예.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혈맹 관계인데 북한을 그렇게 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질서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측 불가능한 지금 국제의 그런 힘에 의한 또 다른 어떤 질서가 생겨나고 있는데 당장 반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군사 전략이라든지 외교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을. 그래서 뭐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당장 두렵구나 이거보다는 앞으로 그들이 어떤 군사 전략을 또 바꿀 것인가 외교 전략을 할 것인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렇다면 동맹 국가들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의 어떤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개별 인사의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22년도에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뉴스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비상공동대책위의 시절이에요. 윤호중, 박지현 예. 두 사람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이고 그 당시 이제 공천인데 지방선거 공천은 사실상 특히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잡음 향상이 있었어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구의원, 시의원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지역 행사를 가다 보면 국회의원이 뜨면은 거기 구의원, 시의원들이 쫙 붙어갖고 같이 다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방의 원래 가장 중요한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방 의회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일도 하겠지만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위세를 보장해주고 또 선거했을 때 도와주고 뭐 그런 식으로 지방 의원들이 많이 이용당하고 또 활용당하고 또 스스로 또 그걸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충성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공천 헌금을 줬다. 이건 과거에는 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는. 근데 지금 2022년도에 과연 공천 헌금을 줬다. 이거는 발본색원해야 될 문제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 피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조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 공천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역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태반일 겁니다. 시도당 지부만 해도 그걸 그런 일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시도당 지부에서는요. 이제 뭐 광역단체장까지는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까지 있었느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제보를 받거나 정말로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공천에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바친다든가 뭐 충성맹세까지는 할 수 없죠.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필요하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건 민주당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국민의힘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개연성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환불을 도려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공천 과정 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는 안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공천과 관련돼서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이 클린 공천과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완비됐다라고 자랑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 사건, 그 공천을 받기 위한 지방 의원 구의원 후보자들이 그 금품 수수를 받은 거고, 두 번째는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김병기 의원이 속해 있는 그런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 이거는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공천을 받았고 의원 생활을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총선을 앞두고 돈을 요구하고 그걸 받았다라고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과 공천 후에도 의원이 되면 계속 그렇게 상납을 했다라는 구조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강선우 의원 경우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에서 강선우 의원이 살려달라고 했고 김병기 의원이 돌려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공천이 이때 탈락한 컷오프된 그런 지금 당사자를 지금 2명의 복수 공천을 다 물리치고 단수 공천을 내렸다는 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사조차 김병기 간사조차 돈을 돌려줘라라고 해서 당연히 돈을 돌려주고 끝났어야 될 문제가 이렇게 그 다음날 석연치 않게 공천이 됐다는 건 민주당의 클린 공천,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있다라고 민주당 지도부들도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는 안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6개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확산되는 것은 아마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의 하루 그 다음날 왜 공천이 됐는지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그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까지 받아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짜 환불을 도려내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시스템 공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개입 주장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수진 전 의원이 김병기 의원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실에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을 했고, 당시 이재명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돼서 윤리감찰단에 넘겼다라는 답까지 들었다면서 보좌관들 사이에 통화 녹취도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좀 갈무리 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수진 전 의원이 상당히 팩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의 박지호 대변인인가요? 얘기를 했죠. 당시에 김현지 실장은 대표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의원회관에 보좌관으로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잘 이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은 또 김현지 나왔어? 뭐 그럴 것 같은데 김현지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좌하는 실에 있었던 거지 대표실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문제는 대표실에다가 그거를 탄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측 박지호 대변인 그 설명에 따르면은 그것은 당시에 들어와서 실무자가 해서 그거는 많은 민원 비리라든가 뭐 탄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윤리감찰단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좀 언론에 나온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뭐 김현지 실장을 또 끌어들여서 말이죠. 이수진 전 의원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하여튼 뭐 공천을 못 받았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런 식으로 근거도 없는 얘기를 왜 전직 민주당 의원이 하는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제가 말하는 사실이라든가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근거 있는 부분에서 이수진 전 의원 명확하게 왜 그랬는지 그게 맞는 것인지 녹취록이 무슨 녹취록인지 분명히 공개하고 그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네. 아마 이수진 의원이 자기는 그때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의 어떤 역할이나 이름도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한 얘기고 보좌관한테 시켰는데 그 보좌관이 김현지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서 넘겼고 김현지 보좌관이 지금 윤리감찰단에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녹취가 있다라고 하니까 녹취가 있는지 없는지 공개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뭐냐면 워낙에 김현지 보좌관이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 보좌관이든 아니면 대표실에 있던 간에 그만큼 이 이재명 당대표 또는 이재명 국회의원과 관련된 일은 김현지 보좌관을 꼭 통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저도 이수진 전 의원이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윤리감찰단의 태도입니다. 윤리감찰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거를 지금 이야기한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다음에 가해를 했다는 김명기 의원에게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사자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김병기 의원에게 탄원서를 줬고 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했냐면 이순신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취하는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석연치 않은 것 민주당이 조금 더 밝혀야 될 건 왜 윤리감찰단은 이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판단을 하지 않고 한쪽에 그냥 이 탄원서를 전달했느냐. 그래서 도리어 그 탄원서를 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공정한 어떤 투명한 시스템이었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도 좀 일파만파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옹호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또 공개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으로 좀 언급을 자제해라 이런 함구령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기류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뭐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드러날 것이고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도덕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해훈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그리고 의원들이 어떻게 송구 질문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훈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 중동 성동울의 지역위원장을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인 기획예산처 장관의 첫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뭐 국민의힘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진들한테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한 비리가 있으면 제보를 받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러다가는 뭐 다른 의원들도 또 발탁돼서 가는 거 아니냐 뭐 조경태 얘기도 나오고 여러 의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네 정당이 굉장히 왜소화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적 흐름 같은 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국제적인 정치적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진영이라든가 정파라든가 이념이라든가 민주주의다 뭐 독재다 이런 거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고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것이 없어져야 진짜 국가적 발전, 국민적 삶의 발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다른 정파라고 해도 다른 정당이라도 능력이 있고 요소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발탁해서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내란에 참여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같이 어떻게 국가적 삶을 국민적 삶을 끌고 나갈 거냐.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민주당의 뭐 장철민 의원하고 몇몇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반발하던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당 엘리트들은 기존의 정당 엘리트들은 이 자신들의 진영, 이념, 그리고 그 정파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 엘리트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위협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반발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다. 물론 이혜원 의원도 이혜원 후보자도 증명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지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반발하는 건 이혜훈 의원이 우리에서 빼갔다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고 이혜훈 전 의원이 사실 그 정치적 도의를 좀 저버렸거든요. 자신이 이미 검증의 동의서를 낸 건 1개월 전쯤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협위원장에서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사퇴하지 아니하고 발표되는 날까지 마치 자신이 당협위원장을 계속 할 것처럼 당무를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런 도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아니 당신들이 다 이거 지금 그 5번이나 공천 준 사람 아니냐. 박지원 의원에 대한 제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은 지금 2번이나 공천 줬는데 갑질을 다 드러나갖고 그럼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2번이나 공천한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 대통령에 그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건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검증이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왜 낙마를 했습니까? 집안에 변기 고쳐달라 보좌관 보냈고 갑질 의혹이 있었죠. 예, 그 갑질 때문에 지금 그 교체가 됐잖아요. 낙마가 됐잖아요. 그러면 갑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못한다는 걸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질부터 사실은 검증을 했어야 됐다. 똑같이 여성 후보자를 했다면. 근데 제가 듣기에도 이혜훈 의원이 지금 의원실에서 보좌관 교체 시기가 너무 빠르다. 3개월은 못 버틴다. 예. 이런 얘기가 수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검증 못했다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